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등 전국이 0도에서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남과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을 둘러싼 지루한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사자토론 사전실무협의에 불참하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토론이 성사돼야만 다음 달 3일 지상파 3사 주관 4차 사자 TV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런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설 연휴인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먼저 하고 그와는 별개로 다음 달 3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 사자토론을 개최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은 잡혔는데요. 국민의당은 양자토론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행위임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에게 양자토론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나섰고요. 정의당 역시 윤석열 후보가 사자토론 참석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자토론 성사 여부는 아직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정책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TV토론이건만 주도권 잡기식 기싸움과 정치적 셈법만 난무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의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서 오늘 오전 출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이 한때 지연됐는데요. 여기는 어떤 연유가 있는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강보현님께서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토론을 하기 위한 지리한 토론 지치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원래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그러니까 대선 후보 TV 토론을 추진해 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일단 두 당은 TV 토론은 아니고 뭐 유튜브 중계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양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주관하는 토론은 2월 3일인가요?
그때 저녁에 하는 걸로 이제 윤곽이 잡혀가고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모르겠어요. 실무협의 과정을 봐야 그래 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참 답답한 거죠.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유권자들이 얼마나 토론을 기다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는 후보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유권자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말 그대로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이 더 적임자를 알고 싶은 배우일 수도 있고 예. 이 선거라고 하는 무대에 정말 역할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형식과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김민하 평론가하고 저하고 언제 뭐 시간 따집니까? 뭐 시사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형식도 없고 우리는 뭐 어떤 질문이든지 소화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뭐 대선 후보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하기 위한 토론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정말 국민들은 토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거고 네. 그리고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명하기는 이건 재량권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 그냥 사자 토론하세요. 이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1일 날 그냥 사자 토론하고 방송도 내보내고 그 방송을 유튜브에도 실시간으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뭐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양자 토론 시간은 뭐 오전에 해도 되고 오후에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새벽에도 되고 지상파 그때 또 중계해도 되니까. 저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법원 판단을 달리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민하 평론가가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뭐 정치 도의상으로는 뭐 안 맞는 뭐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또 이제 법이라는 거는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핵심적인 이제 논리는 예. 방송사가 이 추석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시공을 헷갈릴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어요. 토론을 위한 토론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이게 토론을 위한 협상을 위한 삿바싸움의 일환으로 장외 이런 토론하네. 똑바로 하십시오. 얼른 입시를 뭐 이런 말씀하십시오. 거를 하고 있어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법원의 판단은 그래서 방송사가 이제 토론을 주관을 할 때 이 누구를 부를 것이냐에 대해서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에 누구를 부를 것이냐에 대해서 두 후보만 부르는 것은 나머지 후보 중에 유력 후보를 이제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안 맞는 거다. 그것이 군소 후보처럼 비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의 재량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도 한계가 있는 거다. 여기서 이제 주어가 방송사의 재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에 대한 것이고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이 아니면 뭐 양자 토론이든지 뭐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지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주장은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그걸 한 거에 대해서 방송사가 와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보도국에서 와가지고 그걸 굳이 중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를 막거나 말릴 이유는 또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 법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이제 도리를 다할 거냐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갖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왜 이제 그동안에 어떤 협의해온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서 본인들이 이제 유리한 내용만 양자 토론을 이 설 전인 31일에 해야만 한다라는 이 부분만 딱 떼서 이것만 고집하는 이유와 배경이 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이제 뭐 제일 유리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오만한 태도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 설명 들으시면서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인데 거기에 양자 2명의 후보만 나가는 것은 나가지 못한 후보를 군소 후보처럼 비춰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는 게 문제니 원래 우리가 국민의 그 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상파 방송 3사 주관하는 걸 빼고 우리가 그냥 양자 토론 원래 약속했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양자 토론 합의하는 건 맞는데 법원 결정은 사자 토론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대선 후보들이 토론하는데 어떻게 중계도 안 하고 토론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니 양자 토론도 받고 사자 토론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거기다가 네. 그런 형식으로 토론을 하면
중계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사자 토론 중계도 TV 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동의하겠다. 양자 토론을 네. 어떤 방식으로든 네. 중계도 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지상파 중계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원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튜브 중계나 이런 다른 방식의 중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국민의힘의 입장은 방송사가 주관한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와서 취재를 하거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화면에 비추는 것이 법원 결정하고 상충하지 않는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설명하다가도 또 헷갈려지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양자 토론을 할 거면은 뭐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네. 방송이나 지금 뭐 방송이 얼마나 숱하게 많은데 뭐 KBS 시사야도 있고 KBS 열린 토론도 있고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도 있고 일요일엔 정관영의 시사본부도 있고 나가서 그냥 두 사람 토론하면 되죠. 그러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되도록이면 시사야에서 이제 네. 아,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의견이 정치적인 궁금해요. 이해득실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에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은 국민들이 궁금해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더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자들이 뭐 손해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뭐 선거 전략이 됐든 아니면 솔직한 합법이 됐든 마음껏 하면 되는 거죠.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조건 내에 그리고 그것을 하는 태도를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뭘 보냐면 네. 과연 후보자들이 이 토론회에 대해 임하는 토론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이것도 유권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유권자들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 후보는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럼요. 후보의 말과 철학 이런 것들을 직접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TV 토론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멀찍이서 떨어져가지고 후보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TV 토론이 중요하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밖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가 어떻게 갈린다고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는. 그러니까 원래는 31일 날 하는 걸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맨 처음엔 설 연휴 전에 27일 날 하려고 했다가 어찌됐든 31일 날로 하기로 했고 30일이나 31일 날 하기로 했죠. 그런다가 지금까지 상황은 양자 토론을 일단 31일 날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자 토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자 토론은 12월 3일 날 얘기하고 있는 거고. 2월 3일 날. 2월 3일 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중계 방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날짜에 대해서는 굳이 31일 7시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그거는 잘 판단하기 어렵고요. 예. 꼭 이제 설 연휴 밥상 저녁 먹을 때 꼭 이제 양자 토론을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 얘기한 걸 보면은 그 자리에서 본인에 대한 의혹도 털고 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너무 이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우리 평론가들의 인식으로 보면 결국 네거티브 이슈들을 다루겠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설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냐 무슨 효과인 거냐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고집을 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 양자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 중계가 되든 말든 어쨌든 이재명 후보하고의 양자 토론을 꼭 하고 싶다 이건데 네. 그럼 계산의 핵심은 거기에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를 끼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안철수 후보하고는 정권 교체 적임자가 누구냐, 윤석열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이거를 좀 분별을 해야 된다. 이번에 그런 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까지 끼워가지고 토론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주된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주된 타격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실력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여러모로 안철수 후보도 뭐 토론의 강자는 아닌데 그래도 정치를 10년을 어쨌든 한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정치 초보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제는 뺏어온 지지율이 다시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점들을 우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해석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검사 출신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한 거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어떤 탈원전, 외교안보 이런 것보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장동 의혹을 검사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다루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강점을 좀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자 토론을 하게 되면 형식에 굉장히 얽매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도 명확히 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제도 이 시간에는 이런 주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구획을 이렇게 나눠야 될 가능성이 되게 큰데 양자 토론일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게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뭐 시간을 제대로 배분해야겠지만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러모로 이제 말이 긴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재명 후보도 못지않게 길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서론이 길거든요. 항상 네. 보면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다자 토론일 때는 오히려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못 하고 이재명 후보를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국민의 선대위 쪽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는 건데 윤석열 후보 TV 토론 저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네. 일정을 다 줄여가면서까지 지금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게 TV 토론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각종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다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자 토론은 되고 사자는 안 된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건 형식이겠죠. 내용보다는 우선 형식적으로 지금 대선 판세가 이제 40여일 남아 있고 그리고 설명절 연휴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대체적으로 이제 판세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설 직전에 했을 그렇죠. 때 뭔가 그렇다면 여론이 출렁거릴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판에서 토론하는 게 좋겠다. 그럼요. 지나서 그러면 이제 토론하는 것보다는. 양자 토론을 하면은 일단은 보수나 이제 진보 진영으로 나누어서 토론회를 관전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네. 것이고 그렇다면 역시 유력 후보 두 사람이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토론회 형식이 되는 경우에 판세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네. 그렇다면 대체로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사람 간의 대결 구도 그렇다면 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도 더 이상 뭐 거론될 이유가 없을 테고 그런 형식을 갖추고 가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는 정권 교체 여론을 부각시키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꼭 토론회가 아니라 안보 보수 이슈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도 된다고 판단했을 테고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배우자 김건희 시리즈가 완전히 해소됐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도 문제지만 심상정 후보가 가담할 경우에는 이게 여성 관련된 이슈를 상당히 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포격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여성도 그렇고 40대 50대 여성도 그렇고 지금 남아있는 가장 민감한 유권자층이 여성이다. 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성표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윤석열 후보가 집중 공격당할 때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면 그게 거의 일단락되어 가든 배우자 김건희 시리즈 그 뭐 무속도 이야기하고 주술도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재부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는 유불리에 따라서 토론을 좀 피해 다니는 후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을 토론하지 못하는 대선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마 그 유권자나 국민들의 좀 불만이나 또 질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좀 토론을 하는 모습, 어떤 형식이든 하는 모습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후보들의 그럼요. 의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다 이제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실무 네네. 협상 오늘 밤에 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짧게만 제가 예? 보충하면은 92년도 대선에서도 YS는 대체로 좀 토론을 피해요. 왜냐하면 토론의 달인이라고 보는 세기의 토론 달변가인 DJ와 맞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토론을 최대한 피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영국의 철혈 재상이라고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마가렛 대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기고 있는 후보는 토론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 시대고 유권자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 부시도 2000년 대선에서 엘고와 맞붙을 때 또 2004년에 켈리와 맞붙을 때 상당히 토론 못해요. 네. 그러니까 칼로브가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지침을 주냐면 잘 모르면 가만히 침묵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멈춤 영상인 줄 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분간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재선하고 또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론 잘한다고 해서 꼭 득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뭐 많은 평론가 아니면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말이지만 토론 말 잘하고 많이 안다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얼굴 표정 하나로 모든 걸 다 압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을 이제 뭐 주장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토론을 회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네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이제 주장을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을 해왔냐면은 이렇게 뭐 이 시각 말 바꾸는 사람하고 내가 왜 토론을 하느냐,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네네. 중범죄자가 확정적인 예. 사람은 토론할 수 없다. 예. 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장동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또 토론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토론을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뭔가 시간을 문제 삼고 날짜를 문제 삼고 형식을 문제 삼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유권자들이 볼 때는 토론을 피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토론을 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비출 수가 있냐면, 저 사람은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태도라든가 본인의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진실되게 보여주지 않고도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네. 그건 곧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토론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전제 하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같은 태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다고 토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설 연휴 직전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김민하 평론가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한국갤럽의 이제 25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이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이제 물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 지지율로 동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일주일 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가 오른 이제 수치고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15%였고, 정의당 심상조 후보는 4%, 의견 유보층 1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배진찬 소장이 분석을 네. 좀 해주시죠. 저는 이번 대선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후보 35% 진보죠. 다 긁어모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 35% 보수 다 긁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중에서도 진보로 갈 사람, 중도 중에서도 보수로 갈 사람 빼면 안철수 후보 15%입니다. 근데 이거 다 합하면은 85%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번 대선은 그래서 저는 견고한 프레임 전쟁인데, 안철수 후보까지 가담한 네.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눠지는, 그러면 남은 15%, 물론 여기 이제 심상정 후보 지지율도 있고 군소 후보 지지율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남는 게 이제 한 10% 남거든요. 네. 10%가 전체 유권자의 10명 중 1명. 이들이 승리 후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MZ세대 여성 중도층. 김민하 평론가 누굽니까? M여중이죠. 네. 네. 자다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야, 김민하 평론가 똑똑하시군요. 똑똑한 게 아니고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이제. 하도 이제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네. 우리 청자분들도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M여중. 네. 끝입니까? 끝입니다. 아, 네. 간결하게. 네, 명미랑 김민하 평론가도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이게 아무튼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까지 감안을 하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근데 의견 유보층이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이전하고의 이제 갤럽 여론조사 이전 거하고 이제 쭉 이렇게 쭉 비교를 해놓은 이 갤럽에서 요약한 표를 보니까 이번에 10% 나왔잖아요. 그렇죠. 의견 유보층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보면은 이게 어쨌든 양 진영이 다 결집의 효과는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네. 안철수 후보가 자기 영역은 다소 이제 지금 정책이고 좀 하락세로 접어드는 구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또 자기 자리는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구도가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논쟁 없이 계속 이제 이어진다고 할 때는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박빙승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이거는 몇만 표, 몇천 표 차이도 될 수 있는 그런 박빙승부이겠구나라는 이 느낌까지 들게 하는 그런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단일화 얘기 거의 이제
지금 설 지나고 나면 단일화할 네. 거면 그때부터 협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빠듯하죠. 너무 네, 지금도 빠듯하죠.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15%. 네. 이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이 단일화 문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물 건너가고 있다고 봐요. 아, 물 건너가고 네,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네. 결국 단일화는 서로 아쉬울 때 단일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갤럽 조사는 동률이고 네. 또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든 밖이든 또 앞서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냥 선거 운동을 펼쳐 나가도 될 수도 있겠네. 삼자 필승론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이런 당위성 자체는 단일화를 했을 때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들도 보면은 단일화를 했을 때 정권 교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후보자를 둘러싼 선대위의 목소리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 우리끼리 그냥 단독으로 가도 충분히 대선 승리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임하지 않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이제 당위성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현실성의 법칙인데 저는 현실적 기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단일화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단일화 왜 하죠?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잘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는 단일화가 아니고 아니라도 아니고 간이라예요. 그렇게 되면은 설사 단일화 움직임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옮겨갈까? 못 옮겨가죠. 안 옮겨가죠. 그러면 현실성 이론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워낙 싫어하니까 예. 이게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으니까 김민하 평론가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10%에서 15% 수준을 계속 이제 넘나드는 지지율이 나오면 예. 완주할 수 있다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협상에 굳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윤석열 후보로의 어떤 결집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만약에 10% 아래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예. 오히려 그때 다른 형태의 단일화 논의가 다시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이슈 자체가 이제 사라질 것이냐 지금은 상당히 지금 배 소장님 말씀대로 없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목은 아주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한 보수 매체에서 법정 보상 기준이 예. 지지율이 이제 득표 기준이죠. 아, 15%다. 15% 이상이면은 예. 100%를 다 받을 수 있고 10% 네. 이상이면 절반이고 이게 한 자릿수 득표가 되면 예. 안철수 후보가 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만두거나 뭐 예. 등등의 이야기들을 가설을 제기하는데 저는 이게 후보가 513억을 다 씁니까? 513억 선거 비용을 다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선거 비용을 좀 써서 자기 돈이 나가고 당비가 나가더라도 정치 자금법에 의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의 후보가 완주했을 때 안철수 후보라는 존재감과 그 이후에 지방선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게 다 마이너스나 손해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10% 미만으로 가도 안철수 후보는 충분히 완주할 자기의 명분과 근거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은 여기서 막 가름하기로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정치 쇄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치 쇄신안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불출마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그러고 나자 86 용태론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송영길 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에 다른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나 정치 쇄신, 뭐 인적 쇄신과 관련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애초에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86 용태론이라는 게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단순히 이제 나이를 기반으로 한 그러면 어떤 접근법인 거냐.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이력을 갖고 있어야지 이 86 용태론의 어떤 범위에 드는 거냐. 이거는 정말 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갈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이 또 개인의 어떤 생각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최대한 나는 결단하지 않아도 된다를 얘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얘기가 내가 나서서 그러면 지금부터 결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은 거거든요. 심지어 86 용태론을 처음 꺼낸 김종인 의원도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불출마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제도 개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애초에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86 용태론이 정말 현실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이 소위 말하는 586의 기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정계 은퇴를 한다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 혁신이나 그런 걸로 또 받아들여질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배 소장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큰절하고 뭐 정말 제가 그동안 너무 죄송한 게 많아서 원해요. 그걸 원해요. 아, 원하세요? 네. 정말 죄송한 게 많아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왜 그러는 거지 나한테? 저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바랬지만 네.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의문일 거예요. 국민들도 86 용태론이 처음 나왔을 때 뭔가 아무튼 반성하는 것 같고 미안하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가 미안한 거지? 뭘 얘기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 징검다리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 인식까지 이어지는. 네. 그래서 86 용태론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고 인적 쇄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줬는데 결국 그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그리고 이재명 리더십이 보여줄 수 있는 기존의 민주당 정치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치와 뭐가 다른 거냐까지 연결이 되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86 용태론을 시작했는데 그다음 기획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인적 쇄신이 더 추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용두사미가 됐다. 이런 평가만 지금 남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그런 기획이 없었다면 이 얘기가 왜 그런 방식으로 시작이 됐을까 저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혹시 뭐 더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말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러길 기대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설 연휴 전까지 하루에 하나씩 얘기하길 바랬어요. 사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말 어떤 쇄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박스권 지지율을 이제 탈피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한 어떤 잘 정리된 기획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이런 정치 쇄신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 계속 나올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좀 이 분위기가 싹 바뀌는 좀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설 전에 또 추가적인 어떤 것들이 나올까 좀 의문인데 다만 이제 제가 기대를 조금 걸고 있는 것은 이게 이 기존의 민주당 정치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비우는 것도 필요한데 뭘로 채우는 거냐. 이 떠나는 사람들은 누가 떠나야 된다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점에서 네. 일종의 어떤 연합 정치라든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그 협치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 없다. 뭘 지금 선거 앞두고 정치 혁신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86들이 한 10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음번 총선에 우리는 다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모를까.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꼬를 턴다. 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일까?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더 넓게는 민주당의 비호감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긍정평가가 높지만 부정평가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매우 잘했다보다는 대체로 잘했다는 편이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예.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했다가 대체로 잘못했다보다 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정권교체 여론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 그러니까 그 강도가 강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보다도 더 강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의 선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비워야죠. 민주당의 의원들이 비워줘야죠. 예. 그럴 때 방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는 정말 파격적으로 내려놓을 때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바이바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훨씬 많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왜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냐면 가장 채우기만 했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지지층들을 위해서 비우는 모습을 못 봤고 호남에서도 그래서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강주 화정동의 아이파크 이 가족분들한테 늦게 간 송영길 대표에게 얼마나 낙담을 합니까? 맞아요. 왜 표를 얻을 때만 우리를 자꾸 텃밭이라 그러더니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 전날에 이준석 대표가 다녀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겠죠. 예.
광주 전남 지역의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 그런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후보 혼자만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발로 뛰고 이런 문제 있을 때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해결하는 모습 보여주고 해결은 못하더라도 욕이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특히 이제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이제 민주당이 좀 희한하게 항상 호남이 정치적인 중심이고 정치적인 기반이고 호남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거에서 많은 이득을 얻는데 항상 특정 국면이 되면 호남 홀대론이 나와요. 예. 그게 왜 나오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을 이제 표를 얻어야 될 때는 충분히 이용하고 뭐 했으면서 그래서 호남에 가면은 국회의원들도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고 시의회와 시의회, 시장 이렇게 기초단체도 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인데 이게 뭐 그렇게 해서 호남이 뭐 잘 살게 됐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응어리가 다 풀렸다든지 또는 뭐 새로 얻어낸 게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호남 홀대론이 나오는 거고 호남 홀대론의 실천적인 결론은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민주당 그냥 지지하고 또 배신당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다른 후보도 이번에 한번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기대보다는 원래 보수 정치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지율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그 공사 현장의 이제 문제는 저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너무 초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몰려가서 이 수색이나 구조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적어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수색이나 구조 작업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방문한 것도 뭐 말을 많이 들어주기는 했지만 뭔가 이렇게 뭐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수색을 더 잘 되게 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됐었어야 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네네.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의 말을 제가 옮겨서 전해드렸지만 최소한 이준석 대표보다는 민주당에서 더 빨리 가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그리고 광주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비교가 되죠. 20명씩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의원들이라도 가서 문제 해결을 하고 점검하고 고충 애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였다. 그런 것들 따끔하게 질책하고 지금 호남 지역 지지율이 민주당이 안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지금 지역구가 비계된 곳, 그러니까 4곳이죠. 그곳에 대해서 무공천하겠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 대구 충남, 그리고 서초갑, 윤희숙 의원, 이 지역구 무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구 충남은 뭉청하기로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각상도 의원은 뭐 50억 클럽 또 비판을 받고 있고 지금 대장동 부동산 특히 의혹과도 개발 사업과도 연관돼 있는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희숙 의원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제 서초구를 이제 거점으로 보겠죠. 이제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겁니다. 여하튼 간에. 여하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유권자들의 저항이나 거부감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겠죠. 서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결정보다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좀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상직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은 그렇다 치고 종로는 저는 공천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귀책 사유라기보다는. 그럼요. 왜냐하면은 대선에 나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마저도 대선에 나가는 후보가 잘못이 있고 그것이 당의 기책 사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 이번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대선에서의 승부처가 되는 곳이고. 그렇죠. 대선 후보랑 같이. 그렇죠. 나오겠죠. 종로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서울 득표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판단까지 감안했다면 종로구만큼은 공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말씀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대구 중남구 무공천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뭘 탈당을 했어요? 뭐 탈당을 하겠다고 주장했는데 한 건 아니죠. 네,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공천한다. 국민의힘에서 무공천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탈당을 후보 등록하기 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한마디 썼죠. 또 뭐라고요? 일종의 이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김재원 의원은 우리 당에 참 필요한 인재이다라고 하면서 예. 아마 상당히 김재원 의원으로서는 약이 오르는 말이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출마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무공천 얘기하는 결정을 거죠. 한 건데. 네, 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대구 중남구에 무공천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인 지점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종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기 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북 이제 청주 상당이라든지 상당. 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예. 안 할 경우에는 예. 공천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는 있을 것인데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이제 정치적 맥락이 있긴 하겠지만 그 후보가 쉽게 당선될 거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호남의 지역구 예를 들면 무공천했다라고 할 경우에 그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저 무공천의 의미가 어떤 정치 혁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 민주당 입당하면 되니까 똑같은 게 대구 중남구 상황이죠. 거기서 당선된 무소속 후보가 그냥 입당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형적으로 그걸 스스로 이제 증명하는 수순을 이제 밟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무공천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구 중남구에 사는 제가 만약 거기 사는 유권자라고 한다면 우리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무공천 결정을 했으면 그거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가지고 유권자들이 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에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찍어줄 줄로 아느냐라고 반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마음을 바꿔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은 더 할 수 있는데. 자, 뉴스의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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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해 출근하셨던 분들 운행 지연으로 조금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발을 붙잡고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21년째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이어온 분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이제 시위를 벌이셨는데요. 일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전장연이라고 줄여서 이제 예.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장연에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기획재정부가 네. 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십시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그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것을 저희는 권리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은 네.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권리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것이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장애인의 이동권입니다. 이동할 권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아마 물론 있으셨겠지만 네, 있습니다. 출근길이다 보니까 좀 불편했다, 좀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긴 많죠. 하거든요. 예. 현장에서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좀 더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많은 욕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혐오적인 발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지지했는데 지지를 철회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군요. 계셨어요. 뭐 저희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뭐 대통령 선거를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를 지지했지만은 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 더 이상 공감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예. 지하철 기습 시위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년 전에 21년이죠.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떨어 죽고 지금까지 저희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교통약자 편의정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네. 이제 법률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국가는, 이 정부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에 의한 국가계획조차도 그냥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렸고,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전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뭐 관심을 가져서 이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저희는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저희는 지하철로를 그전에 2001년도에 지하철로도 내려갔고요. 네. 그리고 이 수많은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알리게 됐습니다. 네. 관심을 갖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시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전작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네,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제기한 겁니까? 예, 3천만 100원을 이렇게 딱 계산해서 3천만 100원요? 예, 뭐 그 지하철이 늦음으로 인해서 비용 산출을 그런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할 것이다. 예,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저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저희는 이동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슬픈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슬픈 사회, 저희들에게는 이것은 또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이 사회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잘못된 기준을 바꿔야 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1년 오이도역 사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시 네네. 이제 설을 앞두고 역기성한 장애인 노부부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너무 더디가거나 아니면은 네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측면은 있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건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만 예를 든다면, 예. 2001년도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13%였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90%가 이제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다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은 남아있는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또 떨어져 죽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요, 예. 이명박 서울시장 때 2004년도까지 100%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도 100% 하겠다는 약속이 또 있었어요. 예. 그 약속을 너무나 쉽게 지켜지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장애인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리프트를 타다가 죽는 사건 이외에 고장나서 떨어져서 다치고
거기에 리프트에 매달려서 119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일상 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예,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도 만들었죠. 네네. 또 버스 타는 것 때문에 버스를 이렇게 그 예전에는 저상 버스가 없었잖아요. 예예. 근데 지금 이제 저상 버스 보급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네네.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 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겁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전국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예.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틀 전에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서울은 또 이제 좋아졌지만은 1시간, 2시간을 대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입장 바꾸고 나서 생각한다면 이 비장애인 같은 경우 그렇게 이동하라 그러면 이 사회가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50%지만은 지역은 정말 부끄러운 수준으로 이제 도입돼가 있는데 네. 이거는 국가가 약속했던 계획도 그냥 너무나 쉽게 이렇게 무시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요. 네네. 지금 오래 기다릴 경우에 한 2시간요? 저는 그 3시간까지도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늘려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았나요? 왜 못 늘리는 겁니까? 그 이용 대상자가 있는데 그 이용 대상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숫자로 이렇게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대수를 늘려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의 휠체어탄 장애인과 예. 휠체어타지 않은 장애인들을 좀 분리해서 좀 세밀하게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설 연휴를 맞아서 이제 귀성하시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시외버스는요, 전혀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한 10년을 쌓았더니 8대 정도가 이렇게 도입돼가지고 작년에 좀 운행되다가 그나마 또 줄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이외에 버스를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혹시 대책 내놓은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외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전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연구를 해서 도입되는 시기가 5년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사실 이렇게 먼 거리로 이동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은. 그렇죠. 그것을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라고 특별교통수단이 경기도면 경기도 전역을 돌아야 되고 예. 수도권을 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부분들 그렇게 시군구가 책임이기 때문에 좀 넓은 지역을 다니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야지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12월 31일 날 교통약자 편의점진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는 할 수 있다로 통과됐습니다. 할 수 그렇게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국비를 내는 것을 인정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막고 이러니까 이제 겨우 교통약자 편의점진법이 작년에 통과된 내용이 바로 할 수 있다로 이제 돼 있거든요. 네네. 이 또한 법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도 잘 예산을 부여하지 않는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내놓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좀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